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민경찬입니다. 여러분하고 한국가곡 100년의 이해, 동무생각 사후 100주년을 즈음해서 우리 한국가곡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8월 31일까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교수가 돼가지고 첫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곡, 예술가곡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독일어의 리트 또는 영어의 아트성의 번역어가 됩니다. 번역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슈베르트나 슈만의 노래와 같이 시를 노래말로 하여 걷다가 작곡가가 이제 멜로디를 입히고 또 피아노 반주를 붙인 예술성을 지향하는 노래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틀 안에서 예술가곡을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움이 또 뭐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 가곡이라는 것은 시와 멜로디, 피아노 반주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참 재미난 현상 중에서 하나가 한국 가곡은 피아노 반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은 실제 연주는 실내악이라든가 오케스트라 반주로 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곡은 철두철미하게 피아노 반주로 하는 그런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송이라는 것은 서양음악사에서 고전주의 시대입니다. 18세기에 고전주의 시대에 개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19세기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슈베르트를 가지고 가곡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슈베르트는 이제 시기적으로 사조로 놓고 보면 낭만주의 작곡가가 됩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작곡가죠. 그럼 이 관점에서 그 한국 가곡, 한국 예술가곡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근대 또는 현대시를 노래말로 하여 한국 사람이 멜로디와 반주를 붙여 작곡한 예술성을 지향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보다는 실제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지식, 이것이 더 이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너무 이제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 가곡은 언제 탄생했을까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질문의 답은 우리 가곡은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인 1920년대에 탄생하였다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20년대라는 한번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하고 슬픈 시대였지만은 3.1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민족의식의 자각과 함께 새로운 예술운동이 전개가 된 시기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예술운동이 전개가 된 시점이라는 거 있지. 먼저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해외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수많은 독립군가와 독립운동가가 등장해서 한시를 풍미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독립군가와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가 이때 만들어지고 불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흔히 가무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무의 민족답게 우리 선조들께서는 독립투쟁과 독립운동을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한편 1920년대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가는 거의 다 해외에서 우리 민족들이 독립운동, 독립투쟁을 할 때 만들어 부른 노래고요.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국내에서도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하였습니다.
어떤 장르냐고 하게 되면 동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요가 1920년대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의 동요는 1920년대 초 조선 어린이의 심성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창작 보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양을 심어주고 정서를 함양시켜주는 동시에 노래를 통해서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심어주자는 아주 중요한 것은 자생적 민족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발생이 되었고 전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어린이 잡지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동요들이 만들어졌고요. 1923년, 24년서부터 이제 이 동요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 반달이 발표가 됩니다. 반달이 발표가 되면서 푸르나는 은하수 하얀 쪽배. 그리고 이제 이 악보가 반달 악보는 24년에 어린이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26년에는 이제 그 창작 동요죠. 윤구경 선생의 창작 동요죠. 반달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요계에서는 반달을 최초의 동요로 보는데 반달이 1924년에 작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후년이 되게 되면 동요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동요와 함께 1920년대 국내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노래가 탄생하였습니다. 가곡, 오늘 주제인 가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곡은 식민지하에서 실험을 하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혼을 고취시켜주고 또 희망의 벗이 되어주는 새로운 조선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취지로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를 노랫말로 하여 또 우리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예술적인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이를 예술가곡 또는 가곡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시기의 제도권의 음악입니다. 이 시기의 학교 음악. 이 시기의 학교의 음악 교육은 일본이 장악을 했어요. 조선총독부가 관장을 했거든요. 일본이 장악하였고 또 교과서를 우리가 못 만들었습니다. 교과서 전부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었고요. 그러고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전부 일본 노래였습니다. 일본 노래. 그 일본 참가만을 제도권 학교에서는 가르치도록 강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곡과 동요는 이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노래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제 창가, 일본 창가의 제도권의 음악에 대비해가지고 학교 바깥에서 조선인들이 불렀던 이제 그런 노래라는 그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곡은 음악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의 가곡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가곡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음악의 예술성 추구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건 물론이고 거기에 민족의 시련을 위로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우리 해방, 광복의 그런 어떤 희망이 벗이 되어준 예술적인 노래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곡은 말입니다. 저도 이거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건데 우리 가곡은 음악이 아주 황무지였던 시대, 그리고 전문 음악가가 아닙니다. 전문 작곡가들이 아니라 청년 음악 학도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었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 이 청년 음악 학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황무지에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이제 전문 음악가가 없었어요. 아예 전문 음악가가 없었고 또 대학급 음악 전문 학교도 없었습니다. 아직 그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또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 아주 학문이나 다름이 없었고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것이 마땅치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미션 스쿨,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서 음악을 주로 찬송가죠. 음악을 접할 수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미션 스쿨에서 찬송가를 접한 젊은 음악 학도들에 의해서 이제 개척이 되었다는 이제. 자, 그러니까는
교회와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서 음악을 접한 젊은 기독교인 중 음악의 뜻을 둔 음악학도가 이제 한두 명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 가곡이 개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문 작곡가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막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음악학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다는 20대 초반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들이 바로 수원 화성에 낳은 홍남파 선생. 홍남파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자,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사진을. 자, 이 홍남파 선생의 커리커처입니다. 그 당대에 만들어진 커리커처고요. 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원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홍남파 선생 동상입니다. 동상이고, 밑에,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밑에 네모난, 게 있죠. 여기 이제 봉선화 노래비입니다. 노래비고요. 홍남파 선생의 주인공들이. 자, 그 다음에 홍남파 선생이 이제 가곡을 개척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20대 초반의 사진이에요. 완전히 지금은 애기 같죠. 이런 나이에 우리 가곡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남파 선생 또 어떤 분이 있냐고 하게 되면은 안기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안기영 선생 커리커처고, 이제 안기영 선생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안기영 선생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또 이분. 자, 그 다음에 또 박태준 선생. 박태준 선생은 저기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동무생각의 작곡가죠. 박태준 선생. 또 박태준 선생의 사진인데, 박태준 선생의 그 젊었을 때 사진을 제가 못 구했어요. 못 구해가지고 좀 연세가 드셔 어르신 때 그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병 선생. 현재병 선생 커리커처고요. 현재병 선생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분의 업적 중에서 하나가 서울대학교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창설하신 분이고, 그래서 요 흉상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요 흉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건립하신 분이고요. 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개척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예술가곡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년입니다. 1920년 홍남파 선생은, 이 홍남파 선생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인 단체가 르네상스 포럼이잖아요. 홍남파 선생이 전형적으로 이제 르네상스적인 인물이었었어요. 르네상스가 많은 그 당시에 홍남파 선생이 같이 활동했던 그런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홍남파 선생을 전형적인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박식하고, 이분은 이제 뭐 소설가로서도 유명하고, 또 시인으로서도 유명하고, 또 번역가로서도 유명하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에 평론가, 작곡가 있지, 음악 교육가, 뭐 이 음악의 다방면으로 이제 우리 개척기 때 뭐랄까 공헌을 안 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있지, 조선 음악계의 상징인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이분이 단편 소설집을 냈어요. 단편 소설집, 처녀혼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 서두에 예수라는 제목으로 기악곡을 발표를 했어요. 예수라는 제목, 서문에 있지. 그 기악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5년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김형준이라는 분, 친구지간입니다. 친구지간이고, 교회도 같은 교회에도 다녔었고요. 같은 교회, 샘랑교회인데 같은 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진 선생하고 홍남파 선생은 나중에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분도 이제 음악가예요. 음악가인데, 김영준 선생은 이제 음악가로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김영준 선생의 따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피아니스트예요. 김원복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우리나라의 피아노 역사가 김원복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피아노 음악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는 거의 다 김원복 선생의 제자의 제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아노 음악사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세요. 그분의 아버님이 이 예수라는 이제 이 기악곡에다가, 지금은 일제의 총칼에 짓밟히고 있지만은 화창한 봄바람에 한국, 조선의 민족권이 다시 회생한다, 다시 부활한다 라는 내용의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는 가곡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봉선화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이게 맞춤법에서 이 틀린 맞춤법 중국식 한자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춤법에 안 맞아가지고 봉선화의 순우리말 그 당시 표기법이 이제 봉숭아였었는데 봉숭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요 봉선화도 우리 표준말이 됐어요. 봉선화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목을 어떤 사람은 봉선화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봉숭아로 얘기하는데 둘 다 지금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할 때는 봉선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곡 봉선화는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이 노래는 단순한 가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노래로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예안을 같이 해온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요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요 사진이 이제 왼쪽 사진이 예수라는 바이올리고 처녀혼의 그 서두에 쓴 그거를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인 거고요. 요 밑에 보면은 1920년 4월 28일 날 작곡했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 예수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봉선화로 발표하는 최초의 악보집.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봉선화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것이고. 봉선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자, 봉선화 이 사진 두 장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요. 왼쪽 사진은 수원 화성에 있는 홍나파 선생 생가의 울타리에 핀 봉선화입니다. 봉선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말년에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말년에는 서울 홍파동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홍파동에 홍남파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 복원이 돼 있는데 홍남파의 집 그 울타리에 피어 있는 봉선화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왜 울타리에 피었는가? 요게 이제 뭐냐면 봉선화 꽃의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봉선화 노래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봉선화는 또 어디 피는 꽃이냐면은 봉선화는 보통 꽃이라고 하면은 산에 피거나 들에 피거나 화단에 피잖아요. 봉선화는 특이합니다. 봉선화는 주로 두 군데 피는 거예요. 두 군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 피냐면 아까 보셨던 울타리에 피는 꽃이고 하나는 장독대에 피는 꽃입니다. 장독대 쭉 봉선화를 있죠. 요거는 이제 옥천에 가면은 정지용 선생 생가가 있어요. 정지용 선생 생가의 그 장독대에 봉선화 핀 모습을 보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장독대에 핀 모습 있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뭐 봉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봉선화라는 것은 어떤 꽃인가 하면은 봉황새의 수컷이 있는 봉의 형상을 하고 있는 꽃이란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는 꽃이란 의미에서 봉선화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고요. 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이 봉선화, 그 손톱에 물들이는 데 사용했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친숙한 꽃. 이거는 뭐 우리 할머니, 또 어머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학생들도 이 봉선화 손톱에 물들이는 거, 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많이들 알더라고요. 자, 봉선화는 또 이제 뭐냐면 계절별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여름에 아주 특이한 꽃이에요. 여름에 피는 꽃이란. 그다음에 봉선화 여러분 한번 여름에 봉선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봉선화 씨방을 이거 만지면요, 조금만 손을 딱 대면 팍 하고 있죠. 이게 씨가 팍 하고 퍼집니다. 이거 차가 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건드리면 터뜨리는 거. 건드리면 터져. 우리는 조선 민족의 여성들에 대한 강렬한 여성들, 가만히 내버리면 괜찮은데 있지, 건드렸다고 하면 이제 폭발해버리면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봉선화는 또 약성분이 강해가지고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또 쓰이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제 한약하고 관계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약의 그 재료로서 굉장히 봉선화를 이제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뭐냐면 약성분도 강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선화는 어디 피는 꽃이냐? 울타리. 그 다음에 장독대에 피는 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울타리와 장독대에 피는 것은 뭐냐고 하면 경계의 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피어가지고, 거기서 피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집안에 나쁜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울타리 피는 게 그거예요. 그 수호신 역할을 하라고. 장독대에 피는 건 뭐냐? 장독이 옛날에 굉장히 신성했잖아요. 장독 안에 좁은 의미로는 벌레, 이런 것이 못 들어가게. 또 넓은 의미로서는 뭐냐고 하면 나쁜 기운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봉선화의 천적은 뭐냐였으면 뱀이었습니다. 뱀. 그러니까 울타리에 쭉 심어가지고 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뱀이 이제 봉선화의 천적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게 전부 노랫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노랫말에. 그래서 전부 이 내용들이 노랫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 노래예요. 자, 울밑에선 봉선화야. 울타리에서 피어있는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왜 처량할까? 이 천적인 뱀을 막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울타리에 심어놨는데 뱀한테 뚫힌 거예요. 뱀이 누구야? 뱀이 뭐야? 일본어들한테 뚫힌 겁니다. 그 자기 역할을 못했어. 그래, 네 모양이 처량하구나. 길고기 날 여름철에, 여름에 피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고기 날 여름철에 너를 얼마만큼 그 아름답게 꽃필 적은 얼마만큼 우리 조선의 아가씨들이 너를 사랑했느냐, 너를 반겨 놀았느냐. 1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슬픔에 대한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조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선은 1절만 부르면 안 돼요. 1절만 부르면 안 돼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2절은 이렇게 돼요. 어간의 여름 가고, 이렇게 봉선화의 계절은 갔어요. 여름에 피는 꽃이라 그랬잖아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는 낙화입니다. 낙화. 아름다운 꽃송이를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질게도 침노당했다. 봉선화가 강제로 이제 뭐냐면 일본 놈들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이제 꽃이 이제 꺾인 겁니다. 모질게도 침노당하니. 네 모양이 이제 낙하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더 처량하게 됐구나. 2절까지. 노래의 반전은 3절에 이루어집니다. 3절에 이루어져. 3절이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3절까지 다 불러야 돼요. 자, 북풍한설 찬바람에. 북풍한설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가지고 북풍한설 찬바람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일제의 모진 찬바람에, 북풍 찬바람에 봉선화 내 형체가 없어져도, 형체가 다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선화 시방을 딱 받으면 팍 해가지고 그냥 퍼진다고. 이 시방에 씨가 팍 퍼져가지고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희 봉선화 혼, 우리 조선민족의 혼은 여기 전부 퍼져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광복의 그날에 우리 민족이 환생, 부활기를 바라노라. 우리 민족의 부활을 염원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있지. 봉선화의 비유를 해가지고 대단한 노래죠. 이 노래가 있지. 자, 이 노래 아까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은 수원의 이제 올림픽 공원에 홍나파 선생이 바이올린 들고 있잖아요. 왜 바이올린을 들고 있냐고 하면 홍나파가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였었어요.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이 상징적인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봉선화 노래비고, 왼쪽은 고향의 봄 노래비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홍나파 선생님 많은 순환을 받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또 이제 이 봉선화 노래비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보령에 가면은 개화예술공원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게 되면 한번 보령에 있는 개화예술공원이라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노래비, 우리 시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노래비 시비. 거기 가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시, 내가 알고 있는 시, 유명한 시, 거기 전부 노래비가 다 있어요. 시비가 다 있어요. 시비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녀들하고 한번 거기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봉선화 노래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봉선화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애창이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요. 북한에서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봉선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남파가 경기도 화성에 살았을 때 그를 따르던 동네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이름이 봉선이에요. 봉선이의 비극을 표현하면서, 봉선이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고려대검업자
예, 그저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예, 당대의 비극을 표현한 노래라고 하면서 다음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모든 것이 무참하게 짓밟혀 빛을 잃고 있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 조국 강복을 열렬히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염원을 화창한 봄바람에 환생하는 봉선화에 비유하여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만국의 비운을 통탄하였고 일제의 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워나갔다. 라고 민족의 노래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애창을 하고 있어요. 애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가고 100년인데, 1시간 반을 주어졌는데, 1시간 반 동안에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담으려고 하니까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주 유감스럽지만은 노래 듣는 것은 할 수 없이 이제 생략을 했어요. 저는 어디서 강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항상 노래와 같이 합니다.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감상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여러분하고의 만남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또 이제 노래도 직접 이제 이게 감상을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이제 또 이제 좋은 기회에 여러분하고 이제 직접 대면해서 노래로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선화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 북한에서 부르는 봉선화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봉선화 한번 그렇게 찾아가지고 북한에서 부르는 거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봉선화가 있고요. 자, 그런 한편 봉선화에 앞서가지고 봉선화는 1920년에 작곡이 됐고 25년에 가곡화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부터 쫙하게 100년 전인 1922년.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1922년 우리에게 동무생각으로 익숙한, 오늘 우리 테마에서도 나온 동무생각으로 익숙한 이은상 선생 작사, 박태준 선생 작곡의 사우. 처음에 발표는 사우라고 발표했어요. 사우가 등장을 하였고, 악보집으로서는 1927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무생각 발표된 노래집이고요. 가곡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무생각, 이게 그때 발표했을 때 악보고, 요 판권지에 보게 되면 1927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판권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전체 4절로 되어 있는데 1절만 보도록 할게요. 동무생각, 사우. 법의 교양하게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신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참 기가 막힌 노랫말입니다. 기가 막힌 노랫말인데, 자, 이 노래를 우리가 애창을 하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청라언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실존하는 것일까?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노래는 100년 전인 1922년인데 마산의 창신학교라고 있어요. 미션스쿨인데요. 마산의 창신학교의 국어 교사인 이은상 선생, 청년 이은상 선생이 그때 국어 교사였었어요. 이게 사실상 이제 마산 창신학교는 이은상 선생 아버님이 이제 만드신 학교입니다. 만드신 학교인데 미션스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악 교사인 박태준,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만드는 노래예요. 보통 보면 음악가들을 보게 되면 국어 선생님이 여자인 경우가 있고 음악 선생님이 남자인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사랑이 이렇게 싹 터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케이스도 종종. 윤희상 선생이 바로 이제 그랬죠. 윤희상 선생이 대표적인 예가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고 윤희상 선생 음악 선생님이었고.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둘 다 남자였었어요. 부부는 안 됐습니다. 부부는 안 됐지만 나중에 사도는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가곡의 효시다. 그리고 이제 동무생각으로부터 우리 가곡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곡의 효시로서 알려져 있고. 자, 그러면 청라언덕이라는 무슨 뜻이고 어디에 있는 걸고, 그다음에 동무생각의 동무는 누구일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동무생각을 이해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청라언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청라언덕이란 청라라는 것은 뭐냐? 청, 푸를 청자, 라, 담쟁이란 뜻입니다. 푸른 담쟁이. 푸른 담쟁이가 있는 집,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의 앞에 있는 언덕. 언덕. 자, 어떤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청라언덕. 여기 어디냐?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거예요. 대구 동산병. 보통 이때는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어떻게 하지? 기독교는 항상 세 가지가 같이 가요. 뭐가 같이 가냐고 하면은 수원에서 여러분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옛날 교회들 있지. 교회, 학교, 병원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가르치고 학교, 그다음에 치유하고 병원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청라언덕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청라언덕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원의 청라언덕은 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옛날 교회. 그 분명히 거기 관련된 학교가 있고 분명히 거기 관련된 병원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사를 갔든지 아니면 바뀌었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대구의 동산병원. 동산병원에 뭐가 있냐면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그게 학교가 개성학교하고 신명여학교라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있어요. 대구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 바로 그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언덕. 그러면 이제 푸른 담쟁이 있는 집. 이게 뭐냐 하면 선교사 집이에요. 선교사 집. 선교사 집들이 대부분 이제 뭐 여기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집이거든요. 거기 담쟁이가 있는 그 언덕을 청라언덕이라고 있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무생각의 동무는 누굴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동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뭐냐면 동성의 친구, 우정을 얘기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노래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것 중에서 또 다른 기록은 뭐냐면 해방유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음악 교과서에 수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락이 되지 않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보통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봄에 배우는 노래예요. 봄에 배우는 노래인데 동무생각이니까 우정을 노래하는 노래로서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동무생각에 이제 이걸 보면 원 제목이 사우라고 그랬잖아요. 한자말. 옛날에 어려운 말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영어 제목도 발표를 했는데 영어 제목을 잘 보십시오. 영어 제목을 보면 My Friends가 아니라 My Friend 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왜 그럴까? 박태준 선생님이 거기서 영어도 가르쳤어요. 영어 선생님인 겸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몰라서 이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이 아니고 나의 친구예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의 얘기예요. 이 노래가. 이 노래 첫사랑의 얘기거든요. 자, 거기에 관련된 이게 노래비가 아까 청라언덕 거기 대구 동산병 의료원 그 안에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대구가 고향인 작곡가 박태준이 이 곡을 짓고 노산 이은상이 노랫말을 붙인 가곡이 동무생각이라. 바로 이것이 푸른 담쟁이라. 푸른 청 담쟁이라. 청라가 넝쿨이 휘감겨 있던 언덕이고 백합화는 그가 흠모했던 신명여학교 여학생이란다. 이 박태준 선생이 개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일교회 풍금 반주자였었어요. 그리고 성가대 대원이었었어요. 여기서 요 길이 바로 청라언덕이 신명여학교 등교길입니다. 등교길. 거기 신명여학교 다니는 학생을 짝사랑을 한 거야. 짝사랑을 했는데 그 학창 시절 때, 어린 학창 시절 때 그 짝사랑을 했던 여학생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창신학교 선생님으로 가가지고 마산에서 이제 이은상 노산 선생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첫사랑의 얘기를 하다가 이은상 선생이 첫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첫사랑의 그 노랫말을 만들어준 게 바로 사우 동무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남자들은 많이 아는 정서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는 정서인데 이 남자들은요 첫사랑 얘기하면 뭔가 센치해져요. 굉장히 감상적이야. 저 사람은 전혀 안 그럴 것 같다는 사람들도 이제 감상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첫사랑은 조금 숨기고 싶어하는 이제 조금 숨기고 나만의 알고 있는 그런 비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런 또 정서가 있습니다. 노산 이혼사에 살짝 숨긴 거야. 살짝. 이게 내가 이 당시 시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게 너무 라이브하잖아. 너무 유치하잖아. 동무생각, 첫사랑을 동무생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동무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정이 아니라 애정, 첫사랑에 대한 노래다. 이 노래 역시 이제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유튜브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부른 동무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감상을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근데 북측에서 와서 연주를 했잖아요. 연주한 레파토리 중에서 하나가 동무생각이 있었어요. 동무생각.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북한 동무생각이 들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남쪽 동무들한테, 남쪽 친구들한테 주는 음악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도 북쪽의 친구들한테 보내는 음악 선물.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 버전 동무생각을 들으면서 있지 여러 가지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어요. 자, 동무생각. 자, 그런데 이 동무생각은 말입니다. 창원 마산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마산에서는 이제 뭐냐면 아니 그 첫사랑 얘기는 맞긴 맞는데 그 작곡자가 아니라 시인의 첫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산에서는 이제 동무생각의 동무가 이 노랫말을 지으신 이은상 선생의 학창시절에 짝사랑했던 마산의 여학생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이 동무는 조국이다. 사람 조국 말고 나의 조국 있지. 조국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청라언덕이라는 건 뭐냐? 청라언덕은 이제 청라가 담쟁이라는 뜻도 있지만 쑥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쑥. 그래서 푸른 쑥이 엉켜 있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마산에 있는 노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산 한복판에 노비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비산 언덕이 바로 청라언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노비산이 어떤 거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산에 있는 산인데. 마산에 여기 저 정가운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가운데 있는 그 푸른 그 숲 있잖아요. 그게 노비산이에요. 그게 노비산이고 그 정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무슨 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원래 노산문학관이었었어요. 노산문학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창원 마산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여러 가지 마산 창원 출신의 그런 어떤 그 문학가라든가 또 마산 창원을 거쳐간 마산에 옛날에 결핵병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르 중에서 하나가 결핵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거쳐간 그 시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쭉 보니까는 아유 그 당시에 여기 마산 결핵병원에 거쳐가지 않은 시인이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대부분 유명한 시인들은 다 거쳐갔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 노비산에 노산 이은상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은상 선생의 호가 노산이잖아요. 노산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노비산에서 빗자를 빼고 노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제 안기영 선생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안기영 선생이 1929년에 정유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이 땅에도 쭉 되는 노래. 옛날에 고무줄 할 때 많이 불렀던 여성들이 고무줄 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그리운 강남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안기영 작곡집 제1집.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잊혀졌는데 그 당시 30년대, 40년대, 5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곡이 있는데 마이태자라는 가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태자라는 것을 31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수록된 작곡집 2집.
그다음에 또 이제 오 나의 마음을 또 작별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불렸는데 이것이 포함된 안경 작곡집 3집을 이제 연달아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경 가곡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 선생님이 월북을 했어요. 월북 작곡가라는 이유로서 금지가 됐었습니다. 쭉 금지가 돼가지고 1988년에 해금은 됐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지만 한 번째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금지가 되니까 자꾸 이제 그 뭐냐면 점처럼 이렇게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가곡 개척기 때 나온 그런 노래들이 이제 안경 선생 작품들이 있고요. 이 안경 선생 작품집 1집, 2집, 3집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고 하게 되면 현재명 선생이 등장합니다. 현재명 선생이 등장해가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라는 고향생가. 니나 나의 사랑하는 니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네. 오라. 푸른 잔디 풀이로 봄바람 한번 불고 나물 캐는 쳐져. 백두산 버거든에 반도삼 천리 도선의 노래 등 이런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31년에 현재명 작곡집 제1집을 발행을 하고요. 이어가지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닷물결 이런 노래들이 들어간 현재명 작곡집 2집을 34년에 발표를 합니다. 요 모습이 이제 현재명 작곡집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동산병원 그 안에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은 대구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교회 앞마당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나무 종류로서는 이걸 이팝나무라 그래요. 이밥나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구에서는 요거를 현재명 나무로 명명을 해가지고 현재명 나무로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왜 이팝나무냐고 하면은 이게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신쌀밥 같대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었어요. 그냥 꽃 보고도 신꽃을 보고 저게 밥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있지. 이팝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쎄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현재명 나무로서 대구에서는 이제 기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흥나무 선생은 봉선화에 이어가지고 여러 가곡을 발표했어요. 봄처녀 제오시네 세포로옷을 입으셨네요. 봄처녀. 내널던 옛동산에 오늘아 다시 옛동산에 올라 사랑 탈대로 다 타시면 타다 말진 부대 마소라는 사랑. 성물사 깊은 밤에 그윽한 투경술 성물사의 밤. 장하던 금전벽이 찬재되고 남은 터에 장한사. 금강에 살인이 났다. 금강에 살인이 났다. 등 전부 이은상 선생님이 시조시입니다. 전부 3장으로 되는 시조시. 시조시를 가서로 한 15편의 가곡을 발표했어요. 또 이것을 모아가지고 조성가요 작곡집이라는 이름으로서 가곡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가요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전부 이제 이은상 선생 시조시로 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들이. 이것들이 다 교과서에 수록됐었죠. 전부 교과서에 수록돼가지고 대부분 이 젊은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곡도 좀 있었겠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노래는 다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런 노래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 가곡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기 가곡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곡을 개척한 홍남파, 박태준, 안기영, 현지명 선생 이런 분들 전부 기독교 출신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들에게 음악을 배웠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곡을 정식으로 전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독학 수준이었었어요. 홍남파 선생은 원래 바이올린 전공이었었고, 박태준 선생은 아마추어 음악가였었고, 안기영 선생과 현재명 선생은 성악 전공이었습니다. 성악 전공. 그리고 또 초기에 가고 단순하고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좀 심플해. 요즘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전부 서양 장음계, 단음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그 형식이라든가 화음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전부 서양 음악적 요소입니다.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조적인 측면, 그건 서양 음악적이고 또 그 노래가 우리의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하고 또 우리의 문화 가정에 편입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민족의 노래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기능적으로는 한국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형식미를 중요했습니다. 형식. 그래서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1부, 2부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음악에서 이제 형식미를 뚜렷하게 하는 사조를 가지고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에서는 고전적이고, 그 다음에 작곡자의 감정의 표출을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거는 낭만주의 사조입니다. 낭만주의 사조는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지. 이런 점에서는 내용적으로는 낭만적이라는 있지.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리릭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서정적이에요. 우리 과거 전부 서정적이라는 있지. 정서적인 서정적이라는 다소 이제 모순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대부분 정형시에다가 이제 가사가 동일한 선율에 반복돼. 근데 다시 말하면 1절, 2절, 3절 이런 것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유절 가곡이라 그래요. 유절 형식, 유절 가곡. 1절 절이 있는 거. 우리 이제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두산 1절, 2절은 남산의 저서나무, 3절 뭐 가을하늘 공활한데 이렇게 절이 있는 걸 가지고 유절 형식이라 그러고 그 유절 형식으로 만들어진 가곡을 가지고 유절 가곡이라 그럽니다. 유절 가곡이고 또 선율 중심이에요. 선율이 참 이뻐. 선율이 이쁘고 그러면서 반주는 조금 빈약합니다. 반주는 좀 빈약하고 그 성률 중심의 노래라는 점과 또 나름대로 또 민요적인 요소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중학교 음악 시간에서 만납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서 배운 노래 그리고 감상용 음악 예술음악으로서의 듣고 감상하는 음악이라는 것보다는 다 같이 부르는 채 가창용 음악 가창용 노래라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하여서 중국 조선족 또 구소련 지역의 고려족들 그 다음에 제일동포 사이에 지금 널리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곡을 지금 거의 잊혀진 노래, 거의 옛날 노래, 안 불리는 노래, 또는 이제 어르신들의 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또 우리 교민들은 지금도 이걸 애창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노래가 이제 이 초기의 가곡들이 우리의 통일의 노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30년대 가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초기 가곡에서 한 걸음 더 나간 30년대 가곡을 한번 살펴볼게요. 30년대는 그 20년대 가곡을 개척한 네 분 외에 새로운 신의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냐고 하게 되면, 김동진, 최동선, 이흥열, 김세영, 김성태, 나훈영 등. 이 젊은 또 새로운 작곡가들. 이분들도 작곡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했지. 이분들도 이제 음악 학도들이에요. 이분들 학도들, 새로운 음악 학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이제 가곡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때는 이제 그 전 시대, 우리 초기 가곡의 특징은 서정 가곡. 이것이 주류가 됩니다. 100년 동안 이게 서정 가곡은 이게 주류예요. 이게 주류를 이루면서 동시에 통절 가곡. 1절, 2절, 3절, 이게 없이 통으로 쫙 연결되는 있지. 통절 가곡. 또 연가곡. 연가곡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예, 연가곡 쭉 이어지는 가곡, 연가곡. 여기 개척이 되었고, 이따 이제 가정가곡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가정가곡 등이 등장하면서 전 시대에 비해 가지고 많이 다양해졌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가곡은 서서히 이제 서정성을 기조로 하는 한국 예술 가곡으로서의 그 틀이 형성이 됩니다. 틀이 형성이 되고, 때마침 등장한, 이때 이제 음반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방송이 등장합니다. 음반과 방송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애호가층을 형성하게 돼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음악은 100% 라이브 음악이었었어요. 전부 새 음악이었었어요. 시 공간적 제약을 받는지 그런 음악이었어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녹음 음악, 방송 음악, 음반 음악 이래가지고 이제 무한 청취가 가능한 시 공간이 이제 깨지는 있지 그런 시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가곡 애호가들도 부쩍 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등장한 상당수의 가곡들이 굉장히 많은 가곡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남북 분단이 되잖아요. 이 시대는 뭐 남북 분단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남북 분단 이후 금지가 되거나 올북했다고 해가지고 금지가 되거나 또 작사자의 이름이 바뀌거나 또 가사를 바꿔야 하는 또 순환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곡들이 참 순환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있지. 그때 시대마다 이게 순환이 있어요. 시대마다 영광도 있고 시대마다 순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곡씩 보게 되면은 33년 김동진 선생이 가오파라는 노래를 발표해요. 가오파는 오랫동안 우리 가곡의 상징으로서 애창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절 가곡, 아까 쭉 통으로 연결되는 가곡의 효시라는 또 중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산 선생의 노랫말에다가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불 눈에 보이네. 꼬매들 잊으려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쭉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노래죠. 모두 이제 그 10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는 시조시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 3장으로 되어 있는 게 3장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게 요게 이제 한 수예요. 요게 10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지. 자, 그리고 가사에 나오는 내 고향. 내 고향의 남쪽 바다는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면은 시인, 작사자 이은성 선생의 고향에는 마산 앞바다를 의미합니다. 좁게는 시에서 의미는. 근데 시라는 것은 앰비규어티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많이 배운 다 의성이라는 거. 시인들이 만들었고 발표가 되면은 주인은 누가 되냐면은 이제 뭐냐면 읽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산 앞바다, 시인은 마산 앞바다로 노래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노래는요, 당시 숭실전문학계 재학 중인 김동진 선생이 20살 때 작곡한 노래예요. 20살 때. 20살 때 1933년에 작곡을 대단한 거죠. 지금의 20살 때 이런 곡을 작곡했다고 해도 대단한데 그때는 아주 황무지라 그랬잖아. 황무지에서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참 음악적인 재능이 좀 뛰어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래가 33년 20살 때 발표한 노래는 이제 전부 다 이은상 선생의 가곡파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4편만 사용을 했어요. 사수만. 그래가지고 가곡파 전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곡자 김동진 선생의 환갑이 되던 1973년 후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편이 발표된 지 약 40년 후. 그래서 이게 뭐냐, 40년 걸렸다는 얘기야. 전곡을 완성하는데. 그래가지고 가장 오랜 기간 걸쳐 완성된 작품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야, 가곡파 듣고 싶은데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걸리는데 10분 걸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10년치 이제 음악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못하고 꼭 여러분들 이게 가곡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좋은 노래예요. 자, 주로 후편은 이제 뭐냐면 독창하고 합창으로 그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고요. 이 노래는 오랫동안 한국 가곡의 상징으로서 이제 예창이 됐습니다. 요즘은 없어지지만 옛날에는 라디오, 텔레비전에 가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가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시그널 뮤직으로서 이게 많이 불리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인 고향에 대한 향수의 노래로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 중에서 하나가 우리 한국의 근현대 노래, 그러니까 동요도 마찬가지고 대중가요도 마찬가지고 가곡도 마찬가지고 또 근대 시도 마찬가지고 고향을 주제로 한, 고향을 노래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노래죠. 특히 20세기 전반부의 노래죠.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고향의 노래가 많냐고 하면 그 당시 시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본향이란, 천국 고향, 본향이라는 이제 그 주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인과 음악가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향을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독립운동하러 또 이제 뭐냐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있지. 또 만주라든가 또 하와이라든가 또 저기 이제 구소련 지역 있지. 그 블라디보스토크랑 연해주 지역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디아스포라가 생겼잖아요. 고향을 등진 사람, 고향을 떠난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20세기 중에 특징 중에서 하나가 많은 사람이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이주를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이주를. 그리고 또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단 말이에요. 식민지를 겪었을 때의 고향의 노래가 많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것은 원형 회복입니다. 원형. 우리 민족의 원형 회복. 일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히고 오염이 된 것에 대한 원형 회복.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상.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회복을 갈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고향의 노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단 이후로, 남북 분단 이후로는 이제 시장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북 분단. 이게 이제 마산 앞바다의 노래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북쪽 하늘을 보고, 저 판문각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북쪽을 보고 가곡파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세기에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많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고파의 고향 마산에서는 정작 수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자, 뭐냐? 이거는 가고파 노래비입니다. 우리 가곡 노래비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산의 이제 노래비인데, 마산의 영광이다. 가고파의 고향이다. 라고 자랑하는 측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마산역 앞에 있는 가고파 노래비입니다. 마산의 수치다 해가지고 펜스 칠하고 낙하칠하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상 선생을 마산의 이제 영웅, 마산의 자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이은상 선생이 이제 마산에 이제 먼저 뭐냐면은 이제 이 양반이 독재자를 좀 비호하고 또 3.15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의 수치다라고 이제 이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수원도 이제 저기 홍남파 선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 거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마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노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30년대 최동선 선생. 예, 최동선 선생은 1930 정지영 시인의 시에 실은 노래말로 또 다른 고향의 노래, 고향이라는 제목의 고향의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고향 역시 발표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곡파와 더불어 우리나라 통절 가곡의 효시 중 하나라는 그런 공통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고향. 이거 암송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상공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나는 구름. 이렇게 시작되는. 먼 항구에다가 저 하늘로 올라서 이렇게 갈로를 쳤는데, 이게 금지가 됐었어요. 금지가 됐는데 복원을 할 때 참 잘못 복원을 했어요. 하늘로 복원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시가 이제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금지되고 해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복원이 되었을 때 시집에서도 하늘로서 많이 표현됐고, 가곡 노래말로서도 하늘로서 많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정정이 됐어요. 오리지널은 하늘이 아니라 항구다라는 이제 굉장한 시입니다. 이 시는 1932년에 발표가 됐고요. 이 정지영 선생은 고향이 이제 옥천인데, 일본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일본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고향에 들어가는데, 고향이 그리는 고향은 아닌 거야. 그 식민지 지식인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고뇌. 또 이제 뭐냐면 상실감.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안고 찾아온 고향이지만, 고향에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을 표현한 이제 그런 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 당시 지식인들한테 감정이입이 됐어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족이 없으니까 방황을 했단 말이야. 자기 심정을 노래한 그런 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암송을 했어요. 이 시를. 그리고 이제 식민지 지식인의 방황 및 감정이입이 된 시라는 이제. 또 이 노래는 또 어떤 기록을 갖고 있냐면은 누이 동생이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이제 최동 선생은 이제 전라도 보성 사람인데, 보성분인데, 이 보성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잣집 이제 인데, 여동생이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성악을 전공 소프라노인데, 나중에는 저 이화여대 음악대학교 학장까지 지내시고 그랬었어요. 누이 동생인 최선яб을 위해서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전문 성악가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문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가곡에서 감상용 가곡, 듣는 가곡으로 전환을 시켰던 가곡이라는 있지. 예술 가곡이라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성악가들에게 부르기 굉장히 어려웠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불러요. 지금은 아무나 부르거든요. 성악가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부르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음악 수준이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이 곡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이 남북분단 이후에 작사자인 정지영 시인이 월북했다는 이유로서 정지영 시인의 모든 시가 다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가 됐는데 단 그것이 가사를 바꾸면 허용을 해줬어요. 가사를. 그래서 우리 노래 가곡 중에는 가사가 바뀐 가곡들이, 동요도 그래. 대중가에는 좀 약간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멜로디인데 가사가 바뀐 노래들이 꽤 많아요. 그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박하막 선생님이
꽃피는 봄사월 돌아오면 시를 역시하는 망향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또 이은상 선생이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 베네로 시작하는 그리워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8년에 해금이 되었거든요. 해금이. 이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새 노래,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가 고향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망향으로 바뀌었다가 또 그리워로 바뀌었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간 노래입니다. 고향을 찾아간. 근데 이게 전부 음악교과서에 수록이 됐어요. 음악교과서에 수록이 됐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고향으로 알고 있어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는 고향은 아니래요. 이렇게 시작한 노래. 어떤 사람은 꽃피는 봄사월 돌아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워 시작. 성악가들도 그래. 어떤 사람은 고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망향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멜로디에 이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 이제 작사자인 시인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금지가 돼가지고 가사를 바꿨어야만 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우리 가곡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최동선 선생은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영문학자였었습니다. 이제 작곡을 하기 전에 이 사람도 바이올린도 했고 그 전에 또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자였었기 때문에 시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지영 시인하고 그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정지영 시인하고 정지영 시인은 그때 이제 교토의 도지사 대학이라는 동지사 대학의 유학생 출신이고 최동선 선생은 와세대 대학 영문과, 둘 다 영문과예요. 둘 다 영문과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시를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영 시인의 시를 가지고만 가곡을 만들었어요. 가곡. 근데 정지영 시인이 월북한 바람에 이 노래가 전부 금지가 됐죠. 금지가 돼가지고 다 이제 잊혀진 노래가 되고 말은 그런 아쉬움. 지금은 해금이 돼가지고 또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그걸 가지고 있고요. 이 노래를 참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고향, 망향, 그리워 이거 비교하면서 유튜브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도 비교하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이응열 선생은 1934년에 이제 작곡집을 발간합니다. 여기는 자장가, 또 이제 부끄러운 봄이 오면, 바옥곡의 언덕을 혼자 던져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라는 바옥곡에. 한때는 이것이 아리랑 정도로 많이 애창됐던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르신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안 불리는 노래가 됐고요. 또 달 밝은 하늘 밑, 어여쁜 내 얼굴로 시작하는 코스모스를 노래함. 이런 곡들이 이 안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응열 작곡집이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이 이응열 작곡집에 또 이제 뭐냐면은 바옥곡에는 원래는 이서양이 작사를 한 겁니다. 이서양이 작사를 한 건데 이분이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바옥곡에를 바꿔야 되는데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 바옥곡에를 가사를 바꾸게 되면은 이상해지니까 너무 이거는 사람들이 아리랑처럼 많이 몸에 배인 곡이라서 가사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로 바꿨냐면은 작사자 이름을 없애버렸어. 없애고 작곡자가 작사한 거예요. 작사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노래책 보면은 이서양 이름은 빠지고 이응열 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 제목도 바우곡인데 해방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봉선화가 봉숭아로 된 것처럼 이게 우리 표기법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바위곡이라고 바뀌었어요. 바위곡. 근데 원래 오리지널 바우곡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오리지널을 다 찾아야 돼요. 바위곡이라고 하면 어감이 그러면 고바우 영감을 가지고 고바위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바우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옛날에 그 사람 이름으로 바우가 있고 또 이제 강아지 이름도 바우가 있고 굉장히 친숙해져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게 굳이 이제 뭐냐면 시적 표현을 맞춤법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고요. 요 바옥곡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실지하는 바옥곡이냐 고개냐 아니면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고개냐 이렇게 바옥곡이라는 것은 다 어려움, 시련, 이게 고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강북에 가면 솔박공원이라고 있어요. 솔박공원에 이 노래비가 있습니다. 이 노래비가 왜 여기에 바옥곡에 노래비가 있느냐고 하게 되면 요 뒤에 우이령곡이라고 있어요. 우이령곡 거기가 이제 송추 넘어가는 그게 이제 바옥곡이라고 있지. 실질적으로 바옥곡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바옥곡의 노래비를 여기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악보가
오리지널 악보입니다. 그래서 1933년에 발표한 이영렬 선생 노래비고, 이거 보면 서양 작사 이렇게 돼 있죠. 바우곡에 이렇게 돼 있죠. 서양, 이서양이고, 그 다음에 월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악보집에, 앞에 거는 오늘날 악보집에 보면은 서양 이영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바우곡에가 윗곡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런데 1937년 이후, 37년 이후에 또 이제 그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가곡이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면 1937년 이때부터 이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 사건이에요. 37년 7월부터 뭐가 생기냐?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 하는 전쟁. 이거 왜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역사에서 롤 전쟁도 그렇고 청일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일본, 청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 중일전쟁,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했는데 왜 꾸준히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지. 롤전쟁, 중일전쟁 전부 청일전쟁 전부 우리나라에서 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지.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막심한 피해가 입었던 거야. 이게 중일전쟁. 그 다음에 41년서부터 태평양 전쟁. 그저 이제 뭐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이죠. 이 전쟁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식민 정책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조선의 음악계의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식민 치하였으니까는. 그리고 이 당시 37년서부터 조선은 이중의 악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식민지라는 악조건, 하나는 전쟁이라는 악조건이지. 이중의 악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서서히 조선민족 말살 정책, 그 다음에 언론 활동 금지, 조선통일부 폐간이 되죠. 그 다음에 국가총 동원령,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8년서부터 이제 총원 동원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또 학대병제, 무슨제 해가지고, 이제 중일전쟁 이후 이제 국내에서 물적, 또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가진 이제 뭐냐면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뭡니까? 자, 이거 보면요. 3차, 4차 조선교육령이 단행이 됩니다. 교육에서. 음악 교과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전쟁 수행의 도구로서 음악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쟁을 찬양하고 일본을 찬양하고 있지. 군인을 찬양하고 군사적인 걸 찬양하고 이런 이제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기였었어요. 이 시기는 이제.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이제 식민지하고 전쟁이라는 시기죠. 제도권에. 그 다음에 흥사사 사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걸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흥사단 사건 때문에 가곡이 지금 굉장한 많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다시 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몇몇 음악가들이 자이든 또는 타이든 강제적인 간에 친일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있죠. 또 그러면서 또 이런 환경에서도 주요 가곡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주요 가곡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먼저 동호회 사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명 또 수양 동호회 사건, 흥사단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29년에 도산 안창원 선생이 주도로 이제 국외 조직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흥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국내에서는 이광수 선생 등이 주도로 이제 수양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동호회라고 이렇게 합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조선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지식인들이라든가 조선의 예술가들이든가 조선의 이제 그런 어떤 유명인사들이 다 모이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경찰이 동호회 관련 지식인 180여 명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 케이스라고 얘기하지. 시범 케이스로. 또 전쟁에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의 지식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동호회 사건, 수양 동호회 사건, 또 흥사단 사건이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에 협력하겠다는 이제 전향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대표적인 친일 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 인사들 가운데서는 음악가인 홍나파 선생과 현재명 선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때부터 음악가들 중 몇몇 사람들은 이게 딱 전향해가지고 친일음악가로 바뀐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얼굴로 살아요. 하나는 조선을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하나는 일본에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 당시에 두 얼굴로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이들은 전부 이제 아무리 조선을 위한 행위를 했더라도
친일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은 현재 친일 행위를 한 음악가로서 현재 비판을 받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친일 작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37년 이전에 민족주의자 있을 때 만든 작품들. 이런 작품들 지금도 다 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 불의의 명곡들이 이제 몇 곡이 탄생이 됩니다. 이런 악조건.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가고 백년을 보게 되면요. 참 황무지에서 개척이 됐고 또 그 악조건에서 개척이 되었다는 있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명곡이 나왔다는 걸 보게 되면 참 감동을 하고 다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며 어머니의 마음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 불의의 명작. 양주영 선생이 작사를 했고 이영전 선생이 작곡을. 이 두 분은 참 재밌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양주영 선생님도 굉장히 크리스찬이고 이영전 선생님도 크리스찬인데 이 가사는 이제 뭐냐면 오리지널 가사는 불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불경에 나오는 가사라서 불경의 부모 은중경. 부모 은중경 중에서 부모님의 10가지 은혜. 10가지 은혜를 양주영 선생이 이제 뭐냐면 재구성을 한 있지. 노랫말로 있지. 그리고 후렴은 양주영 선생이 직접 작곡을 했고요. 38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식민지이자 전시였던 이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발표를 하는 있지. 그래서 이 노래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한 노래라는 거. 또 철이 들면 들수록 많이 부르는 노래. 근데 여러분 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훈련소에서 이 노래 또 많이 부르잖아요. 조교들이 이제 시큰 이제 뭐냐면 이제 훈련시키고 기합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군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그러면 이거 부르면 다 아주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예. 저도 이거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 2, 3 길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6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5 손발이 닳았도록 고생하시네 7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 하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1, 2, 3, 6, 9 숫자 이게 부모 은중경의 숫자입니다. 부모 은중경 첫 번째 은혜, 부모 은중경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여섯 번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밑에 하늘 아래 금옷이 요거는 이제 양재동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1절은 하늘입니다. 그럼 자 2절 갑시다. 어려서 안고 업고 얼어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싸 그릇들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여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자 2절은 이제 뭐냐면 1절이 하늘이었으니까 2절이 땅이 되는 거죠. 우려면 자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선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자 하늘 땅 그 다음에 인간이 되는 거죠. 천지인 인간의 금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 기가 막힌 명곡이죠. 참 기가 막힌 명곡인데 자 이것이 부모 은중형 불경에 나오는 10가지 은혜. 첫 번째 은혜는 회탐수호원 무슨 뜻인 거 아니? 품에 품고 지켜주시는 은혜. 나를 잉태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이건 이제 뭐 10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은혜는 임산수고원, 세 번째 은혜 생자망원, 네 번째 은혜 영거토감원, 다섯 번째는 회간 치수분.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라는 그 대목이죠. 바로 이겁니다. 아기를 키울 때 어머니가 어떻게 진자리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젖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젖은 자리. 왜냐면 애들이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애들 자리는 항상 젖어 있잖아요. 그 젖은 자리는 어머니가 넣으시고 그 깨끗하고 마른 자리는 뭐냐면은 아기를 눕히시는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 이것이 다섯 번째 은혜인 회간 취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혜, 일곱 번째 은혜, 여덟 번째 은혜, 아홉 번째 은혜, 열 번째 은혜.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역시 이제 유튜브도 좋고 또 네이버도 좋고 구글도 좋고 들어가가지고 부모 은중경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요것 10가지를 쭉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를 또 다시 한번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 노래를 한번 다시 또 감상을 하시고 이 노래를 또 불러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울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노래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뭐냐면 김한석, 나호영 작곡의 가려나라는 한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불렸어요. 끝없는 구름길을 뭐 어디로 가려나라는 가려나. 이 노래는 이제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가 동아일보 신춘문예가 요때 하고 이제 폐간이 됐어요. 폐간이 됐는데 통해 발표됐는데 이 곡에서는 특히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가곡의 공백기를 메꾸는 가곡이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가곡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가곡이라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4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37년서부터 중일전쟁 때도 중일전쟁이지만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거는 그냥 이 조선이 그냥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그냥 창씨 개명 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민족 말살 정책이 어마어마한 수탈이지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이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작곡가들이. 그래서 몇몇 작곡가들은 활동 무대를 중국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만주 이런 데 옮기게 돼가지고 가곡을 발표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넣어줘. 내 마음이라는 노래. 또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유를 나르는 시작하는 수선화. 이런 이제 가곡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하자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국내로 이제 유입된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해외에서까지 가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동명 작사, 김동진 두 곡 다 김동명 작사, 김동진 작곡인데 두 분은 사제지간이었었어요. 김동명 시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죠? 김동진 작곡가에. 그리고 이제 모두 40년 초에 중국 장춘, 그 당시에는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신경, 그 만주국 수도. 여기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젊은 음악가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 이제 만주로 신경교향악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 그걸 가지고 또 친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경교향악단이 만주국 교향악단이라는 거기 때문에 있지. 그런 친일로 보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저는 약간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장춘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수선화는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여러분 수선화 굉장히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유의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쭉 이렇게 시작되는데 수선화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의 나르시즘이지. 나르시즘이라는 이건 이제 뭐냐면은 호수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꽃입니다. 부활의 꽃. 이게 서양에서는 이제 수선화가 피게 되면 부활절이 곧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이지. 부활절을 알리는 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성당에서는 부활절이 되게 되면은 수선화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또 샤론의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샤론의 장미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 평화의 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고, 그 다음에 수선화가 샤론의 장미예요. 이게 다시 말해 부활의 꽃이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시인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이 김동명 시인이 원래 신학대학을 국문과 문학하고 또 이제 신학하고 두 가지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목사님이 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선화를 애찬하는 것이 아니라 쭉 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부활을 염원해가지고 만든 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곡도 그렇게 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절 때 이 노래를 만들어지면서 우리 민족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부활을 하게 되냐면은 해방 이후에 한국 가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방과 함께 가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일본 노래를 안 불러도 되었고, 주류 음악이 일본 노래였었거든요. 교과서에서 일본 노래고 이제 일본 노래는 이제 안 불러도 되었고, 또 우리가 만든 노래를 우리가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는 시기가 온 거고, 그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또 새로운 가곡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 중에서 하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뭐냐면 음악 교과서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든 음악 교과서. 드디어 우리가 음악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못 만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냐, 전부 조선족 노래 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노래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제
저가 좋은 것이 초등학교는 중심 교재로 우리 창작 동요를 선정을 했어요. 창작 동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음악 교재 우리 가곡을 선정을 했어요. 우리 가곡 중심 교재로. 그러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 공강기에 발행된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째, 그 당시에 당명 과제인 딱 머리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제의 청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음악 수립을 위해서 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일제를 철저철미하게 청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 작품조차도 수록을 안 하겠다는 이게 선언적으로 머리말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가곡이 중심 교재로 채택이 되었다는 점. 한국 가곡이 이런 점. 그리고 그때는 전부 음악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노래 부르는 시간이었었어요. 노래 부르는 시간. 왜냐하면 노래는 가장 돈이 안 들잖아요. 노래 부르기는 돈이 안 드는 이제 유희가 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 이게 노래 부르기예요.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때 우리 가난한 시절 때는 음악 시간에는 뭐 악기 배울 틈도 없었고 뭐 표도 없고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뭐냐면 이 당시에 경험했던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대도 음악 시간은 주로 노래 배우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노래 많이 합니다. 한국 가곡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동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동요. 깜짝 놀라는 게 2절, 3절도 따라 불러요. 2절, 3절도 있지. 굉장히 많이 아셔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가곡과 동요는 이제 어르신의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예? 가창이 중심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사는 이제 뭐냐면은 그때 맞춤법에 맞춰가지고 바꾸었었어요. 그래서 봉선화가 봉송화로 바뀌었고, 가고파도 되게 웃겼어. 가고파가 표준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한때 가고 싶어로 바뀐 적이 있어요. 또 바윗고개도 바윗고개로 바뀌었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일 행위를 한 작곡가의 작품은 절대 수록하지 않는다. 못을 바꿨고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교과서를 분석하면은 재미난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수록한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면 홍남파 선생님 작품이에요. 홍남파 선생님 작품이 당시에 이제 뭐냐면 해방공간 때 절대 친일 행위 한 사람은 곡을 수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홍남파 선생님 곡을 가장 많이 수록을 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숙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홍남파 선생님은 친일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동시대에서는 이제. 오늘날에는 친일로 보지만 있지. 자,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아무튼 이제 뭐냐면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가곡은 이제 명색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가곡이 됩니다. 국민가곡이 되면서 이제 범국민적으로 예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또 이제 작곡을 전공한, 비로소 작곡을 전공한 작곡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어떤 분이냐. 김성태라는 분, 윤희상이라는 분, 김순남이라는 분, 이건우라는 분. 이렇게 작곡을 전공한 새로운 작곡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국 가곡이 개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의 가곡은 포커스가 예술성입니다. 가곡의 예술성과 가곡의 로컬리즘. 그게 뭐냐면 한국적인 거 있지. 이거. 예술성과 한국적인 거. 저는 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두 가지 면을 결합한 새로운 노래.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을 지향을 했어요. 그리고 광복과 함께 본격적으로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정서 그리고 예술적 향치가 이 3일치가 된 새로운 한국 예술 가곡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서양 음악의 어법과 논리, 서양의 그런 화성법, 1도, 4도, 5도 화성법 논리 이런 걸 극복해가지고 한국의 독자적인 음악 어법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소재를 전통음악적인 뭐 장단이라든가 음계라든가 선율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서양 음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술적으로 순화시키는 새로운 한국 예술 가곡을 탄생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해방 직후의 가곡은 가사를 보게 되면 민요시라든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를 가사로 채택한 것이 유난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런 곡들은 서정성을 기조로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시가예술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현재적으로 재현하여 한국 예술가곡으로의 방향을 모색했다는데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김성수 선생의 동심초, 또 산유화, 윤상 선생의 고풍이상, 또 김순남의 산유화, 그 다음에 총혼, 이곤의 금잔디,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여기 또 수단을 또 겪게 됩니다. 한국 가곡이. 이 중에서 김순남과 이건호의 가곡은 월북 음악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금지가 됐었어요. 금지가 되었었고,
또 이제 뭐냐 88년에 해금이 됐습니다만 금지가 쭉 금지가 됐었고 그다음에 윤희상 선생의 가곡은 정치적인 이유로서 한때 잘 금지는 아니었지만은 연주가 안 됐었어요. 금지 아닌 금지곡이 윤희상 선생 곡이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순나 이건호 가곡은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도에 해금이 됐어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북한이 좋아가지고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했어요. 왜 숙청을 당했냐고 하기에는 남노동당 계열이라고 있죠. 다 숙청을 당했어요. 나중에 복권은 되긴 됐어요. 복권은 되긴 됐는데 이게 숙청이 돼가지고 이 북해 넘어오기 전에 해방 공간 때 이때 만들어진 작품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금지입니다. 그 역사의 고화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노래들이에요.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 금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윤희상 선생은 이게 참 이제 남쪽에서 연주가 안 됐다가 남쪽에서 본격적으로 연주가 되기 시작됐죠. 그러면서도 이제 뭐냐면 이 북한에서도 윤희상 선생 가곡집이 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성악가들의 중요한 레파토리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남한에서 이제 발표한 달물이라는 윤희상 가곡집이고요. 요것이 북한에서 이제 발행한 똑같은 곡이 있죠. 여기 달물에는 6곡이 이제 가곡이 발표되고 윤희상 선생의 초기 가곡입니다. 오른쪽에는 북한에서 이제 그 중에서 5곡을 이제 똑같은 곡 5곡, 한 곡을 빼고 5곡을 여기 수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노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연주가 돼요. 성악가들이 굉장히 이제 잘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북한에서 연주하는 거하고 남한에서 연주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참 음악을 못 듣는다는 게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6.25가 됩니다. 6.25가 되면서 주옥 같은 명곡들이 6.25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등장을 해요. 자, 6.25 전쟁이라는 전쟁에는 비극과 시련 속에서도 명곡이 다수 탄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때 국민가옥으로 널리 사랑을 받았던 보리밭 살길로 보리밭, 또 떠나가는 배,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김선달 선생의 목련꽃 그늘 아래서 4월의 노래, 또 김선달 선생의 가시밭의 한송이 흰백합화, 그 다음에 또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이별의 노래, 또 나훈 여성의 접동새, 변호의 명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유명 가곡들도 6.25 전쟁 중에 태어난 그런 가곡들입니다. 자, 그런 한편 60년대에 발표한 장일남 선생의 비모, 초연이 쓸 거간 불큰 가곡 비모, 그 다음에 이제 일주병에 했던 거로 날 불러줘, 월주병에 했던 거로 날 불러줘, 기다리는 마음, 또 최영석 선생의 그리는 금강산, 이런 노래들도 전부 6.25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가곡들입니다. 자, 이중 성경 23편, 10편 23편을 노래말로 만든 여호와의 나의 목자는 작곡자가 부산 피난 시절인 1954년, 거의 전쟁 끝날 무렵이죠. 7월 달에 끝났으니까 54년 작곡한 곡인데 이 5분 만에 이 곡을 작곡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만든 곡이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또 성가곡을 개척한 가곡이라는 그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 나훈영 선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악보 사보를 해봤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제 5분 만에 작곡을 했다 그러는데 이 나훈영 선생은 이거는 나훈영 작곡이라고 한 거라고 하나님 작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가지고 이제 성령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있죠. 이거 발표할 때 그냥 울고불고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제 대단했답니다. 대단했고 있지. 자, 보리밭. 이 보리밭 사이길로 이 노래는 6.25 전쟁 중에 6.25 전쟁에 옛날에 명동에서 시인과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만났어요. 명동에서 사랑방 같이. 이것이 전쟁 중에는 이제 부산 남포동, 광복동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바로 앞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갈 시인과 작곡가가 이제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뭐냐면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가곡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만드는 곡이 바로 보리밭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보리밭의 노래비가 어디에 있냐면 부산 자갈치 시장 거기 앞에 있어요. 부산 앞바다를 보면서 이게 보리밭 형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단순한 그런 전원의 평화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만든 곡이 보리밭이라는 거 있지. 그런 노래라는 거 있지. 자, 그 다음에 떠나가는 배. 떠나가는 배는 6.25 전쟁 중에
제주도 제주도에 사는 양중에 선생이 어떤 시인이 이별, 뭐 어떤 시인이라면 뭐 지금 다 알려진 거니까는 박목월 선생입니다. 박목월 선생이 이제 뭐냐면 뭐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거를 양중에 선생이 그 시인의 이별을 노래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때마침 이제 변울이라는 작곡가가 거기에 이제 피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영어 선생 겸 음악 선생님이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분이 원산 분이세요. 원판 실향민이거든요. 원산의 실향민인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이별의 노래니까는 떠나는 별 이별의 노래니까 이산의 슬픔을 표현한 이산 가족으로서 이제 이산의 슬픔을 표현한 가곡으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배가 바로 유교와 관련이 있는 이산의 슬픔을 담은 노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6.25 전쟁 때 올라만 작곡자가, 이건 작곡자가 올라만 했어요. 작곡자가 했지. 장일남 선생인데. 장일남 선생이 이제, 송해 선생하고 이제 같은 동창입니다. 그게 뭐냐면 황해도에, 해주 음악 전문 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올라마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냐면 북에도 온 가족과 고향을 거리하면서 그 애달픈 심정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겪는 망향과 이산의 하늘 기다리는 마음에 담아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이 노래비는 시인이 김민부라는 시인이 부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노래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목은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무명용사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일종의 진홍곡, 죽은 사람을 위한 곡, 무명용사를 위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끝난 10년 후인 1963년에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여기 수색을 나가다가 알아서 싫어서 이제 소위 계급장을 내고 수색을 나가다가 주인 없는 무덤을 발견해가지고 돌무덤에다가 나무로 된 있지. 그러니까 비석이 아니라 비목이에요. 나무로 된 그거라고. 그걸 보고, 이게 누구의 죽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나이대를 보니까는 당신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였대요. 그래서 이걸 추모하는 이제, 그걸, 노래를, 시를 썼고, 나중에 이제 장혜남 선생님한테 작곡을 의뢰해가지고, 이제 명곡 비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운 궁양사는 6.25 전쟁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KBS가 이제 유축한 그런 작품입니다. 원래는 반공의 노래였었어요. 60년대는 반공의 시대였었잖아. 반공의 노래였지만은 가사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오리지널 가사는 더럽힌지 몇 해. 그러다가 이게 통일의 노래로 바뀌면서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못 가본지 몇 해. 또 이제 오리지널은 우리 다 맺힌 원한. 이거는 나중에 통일의 노래로 바뀌면서 우리 다 맺힌 슬픔. 또 18푼 자리는 또 옛 그대로인가. 라고 통일의 노래, 반공의 노래가 통일의 노래로 바뀌면서 가사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린 공연사 노래비는 이제 수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크게 서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이 노래 작사자 작곡자가 전부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 사람이라서 이제 이게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자기 고향 사람이 만든 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노래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비랍니다. 노래비라서 이 노래비를 기네스에 등재를 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등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인천에서는 또 그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자, 그 외에도 60년대에는 신기복 작곡의 얼굴, 동그라미 그리라라 얼굴, 또 김기현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또 김승현 선생의 그대 있음에, 또 이순 작곡의 별, 고향의 노래, 또 김동리 작곡의 저구름 흘러가는 곡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애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 기법으로 작곡된 가곡, 현대 가곡에 이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이제 우리 가곡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7, 80년대에 등장한 애창 가곡을 보면은 목류라라는 노래, 또 내 마음의 강물, 또 청산의 살들이라, 사나 이런 노래들이 또 등장을 했고요. 그러나면 88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북 작곡가의 작품이 해금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년대까지 우리 가곡은 굉장했었어요. 굉장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굉장을 일으켰는데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가곡은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한때 성악을 이루었던 가곡 음악회도 점점 보기 어려워졌고 또 시청률과 청취율이 굉장히 높았던 방송에서의 가곡 프로그램도 지금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의 수도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또 음악 시간에는 이제 가곡을 가르치는, 다른 걸 가르친다고 가곡을 거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곡을 몰라,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접하기 어려운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가곡이. 참 유감스러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가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곡들도 또 등장하여 또 이제 젊은 가곡 애호가들에게 또 이제 많은 사랑이라고 제가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또 조금 저기 주목을 또 끌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팝, 또 크로스오버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가곡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자, 어떤 거냐고 하게 되면은 아트팝이라는 것은 가곡의 일수성 플러스 K-팝의 대중성, 신선한 대중성을 가미시키는 그런 곡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여러 장르가 결합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장르가 뭐냐? 미술가곡, 그다음 국악, 대중가요 요소들이 결합된 노래, 이런 노래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트팝의 대표적인 것은 첫사랑. 이 연세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첫사랑이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그랬었어요. 또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이런 것이 아트팝의 대표적인 곡이고요. 크로스오버의 대표적인 곡으로서 크로스오버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향수라는 노래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악가하고 대중가요 가수하고 이제 이중창으로 불렀던 향수였지. 대중가요 작곡가인 김희갑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 또 아름다운 노래, 또 이런 노래들이 등장을 했는데, 향수는 이제 1989년 해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만들어진 노래예요. 작곡이 된 노래인데, 발표 당시 예술가곡과 대중가요를 접목시킨 최초의 곡으로 우리 가곡의 포스트 모던 시절,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미래 시대를 연 작품이라는 그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쭉 100년 동안 이제 역사를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슬슬 이제 뭐냐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 가곡은 약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새로운 또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곡 안에는 일제의 어두운 현실에서 조국 광복의 희망을 노래한 것도 있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것도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것도 있고, 삼천리 궁수감산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것도 있고, 달과 별과 꽃을 노래한 것도 있고, 분단의 슬픔과 이산의 고통을 표현한 것도 있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를 노래한 것도 있고, 영웅을 애찬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순을 해악과 풍자로 노래한 것도 있고, 더 나은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을 노래한 것도 있고,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노래도 있고,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도 있고, 조국 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도 있고,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한 노래도 있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도 있고,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것도 있습니다. 즉, 한국 가곡 안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 한국인의 삶이 있고, 우리 한국인의 애환이 있고, 우리 한국의 정서가 있고,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뭐냐면은, 여러 곡이 나와서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한편, 여러 가지 또 과제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이. 그 과제란 다름 아닌, 첫째는 이제 뭐냐면 이 침체된 가곡. 한때는 굉장히 그 사랑을 받았는데 침체된 가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점. 이런 점 있지. 둘째는 친일 논란과 월북 논란,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시인과 작곡가의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국민적 합의.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거 빼보면, 이 세 가지 빼버리게 남아있는 곡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시대적 정서에 맞는 새로운 가곡의 창작 등 있지. 이런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초기의 가곡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또 소련 지역의 고려족, 또 제일동포,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사이에 널리 애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노래들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노래 그리고 통일의 노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우리 가곡은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에서도 도밍고도 있지. 그린고 가서 우리말로 부르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발음이 더 정확하더라고. 해외 유명한 성악가들이 이제 앞다퉈와가지고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악국제 콩쿠르에서도 우리말 노래가 지정곡으로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우리 가곡들이 이제 해외에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해외에 널리 알려진 국제의 노래. 앞으로 점점 이것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이 국내에서는 지금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역으로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노래, 국제의 노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버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국 가곡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